첫 번째는 복잡한 위임장 작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전자위임이고요. 두 번째는 정식 안건 상정을 위한 절차를 지원하는 주주 제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종목 주주들 간 정보 공유와 연대 활동을 위한 소통 창구 등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입니다. 2025년 주주총회 시즌이 이제 막 끝났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총 시즌에는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바로 소액 주주들의 손에 의해서 유전자 기술 기업 아미코젠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였던 신용철 회장이 해임된 것인데요. 소액 주주들의 뜻에 따라서 어떤 기업의 창업자와 대표가 이렇게 해임되는 것은 한국 증시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승하 기자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자리 잡은 소액 주주 플랫폼이란 어떤 플랫폼들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번 아미코젠 주주총회에서 창업자이자 대표이사가 소액 주주들의 손에 의해서 해임됐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먼저 그것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아미코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소액주주 플랫폼을 중심으로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이라는 게 뭐 어떻게 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뭐 웹 서비스인지 앱 서비스인지 뭐 그런 건가요? 네, 소액주주 플랫폼은 주주행동주의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전자위임을 통해서 기존에 서면으로 처리해야 했던 번거로운 위임 절차를 간소화했고, 또 복잡한 주주 제한이나 가처분 절차를 법무법인과 연결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주주들이 쉽게 모이고 또 주주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미코젠 기업 가치 제고를 원하는 소액주주들이 이 소액주주 플랫폼에서 모였고, 회사 지분을 총 35.69%를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신용철 창업주 해임 안건을 이제 기업에 제안을 했고, 주주총회에서 찬성률 53.5%로 해임안이 가결된 것이죠. 사실 그동안 이제 한국 증시에서 소액 주주들이 갖고 있는 지분은 거의 약간 사표 같은 존재였잖아요. 네. 실제로 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데 이런 뭐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긴 덕분에 소액 주주들이 이제 결집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약간 그 창업자까지 이제 끌어낼 수 있었다. 네네. 이렇게 봐도 괜찮은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표라는 표현이 적합한 게, 예전에는 이제 주총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대주주만의 무대였고 또 그들만의 리그였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이 일단은 정보의 비대칭의 벽이 가장 컸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내리는 그런 의사 결정의 맥락, 내부 논의의 흐름, 이런 중요한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이제 대주주들 혹은 이제 좀 규모가 큰 기관 투자자의 몫이었기 때문인데요. 또 일반 주주들도 공시로 정보를 확인은 할 수가 있지만, 일반 투자자가 깊이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경영권의 회사 경영에 간접적으로 이제 관여하기에는 대응하기가 좀 한계가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기업의 구조가 경영진의 인식 부재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전문가분께서 말씀해 주신 걸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국내 상장사 중에는 실제로 비상장사처럼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창업자 및 경영진 입장에서 상장회사라는 제도가 주는 이점은 누리되 이에 상응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감과 무게감은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다. 상장사가 되면 인식이나 제도적 관점에서도 변화가 생겨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만든 회사고 내가 잘 아니까 소수 주주들의 의견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은 있지만 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도랑 뭐 투자자의 세대 변화 그리고 기술 변화로 등장한 플랫폼 덕분에 소액주주들의 이렇게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을 해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는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을 꽤 네.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그런 스타트업은 이제 물론 비상장사이긴 하지만은 네네. 그것들도 이제 개인 투자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주식들 어떻게 그쵸. 흘러나가고 네. 이게 뭐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도 되고. 그런데 솔직히 이제 그 대표님들이 저하고 친하니까 네. 사석에서 말씀해 주시면은 솔직히 좀 그런 분들이 주식 갖고 있는 게 좀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쵸. 물론 그 스타트업들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상장사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정도처럼 맞아요. 진짜 뭐 국민주라고 불리는 주식들 아니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상장사인데도 네네. 불구하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마음대로 사실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런데 아까 그 뭐 제도적 변화도 약간 이런 소액주주 플랫폼을 통한 결집을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었나요? 네, 우선 2023년 2월과 3월에 주총을 연 회사가 총 2,480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이 61%에 달했고요. 또 스튜어드십 코드가 확산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가 책임 있는 주주로서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관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연령대가 좀 젊어지면서 이런 온라인으로 뭐 뭉치고 서로 네네. 얘기하고 뭐 행동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등장한 것도 한 가지 영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5대 증권사에서 개설된 신규 주식 계좌 중에서 2030 세대가 개설한 계좌의 비중이 48.7%에 달했습니다. 거의 절반인 거죠. 그중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변화 역시 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1000명의 ESG 투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를 분석한 조사 결과 응답자 55%, 즉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죠. ESG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을 했고요. 또 68.7%는 투자할 때 수익률 외에도 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뭐 수익률이 가장 뭐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기업이 얼마나 경영에 진심이고 또 주주들을 생각하면서 경영을 해 나가는가도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투표제 같은 이제 제도적인 네네. 변화,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들의 그 소액 투자자들의 세대 교체, 네네. 그리고 뭐 이런 게 합쳐져 갖고 지금 네, 소액주주 맞습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다 온라인 기술도 굉장히 발전했고. 그쵸. 그럼 이제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소액주주 플랫폼들이 있는지도 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비사이드 코리아, 액트, 헤이홀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이제 주된 그 소액주주 플랫폼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플랫폼 모두 세 가지 크게 좀 세 가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잡한 위임장 작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전자위임이고요. 두 번째는 정식 안건 상정을 위한 절차를 지원하는 주주 제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종목 주주들 간 정보 공유와 연대 활동을 위한 소통 창구 등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 비슷비슷한 기능을 일단은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약간 각 플랫폼별로 좀 약간 특성이 좀 다르거나 네. 아니면 뭐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당연히 다를 거고 네네. 이런 것도 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비사이드 코리아는 15년 동안 개인 투자를 해오던 임성철 대표가 21년 9월에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직접 주주총회를 다니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소액주주로서 정보를 얻고 경영진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거를 직접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캠페인 자체의 한계를 느껴서 창업을 했다고 하고요. 대표 캠페인으로는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KTNG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있잖아요. 네, 아까 네. 뭐 액트도 있고 예. 네, 액트는 이제 DB그룹에 다니던 이제
이상목 동부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 동부 예. 네, 이상목 대표가 22년 6월에 시작을 한 서비스인데요. 22년 DB 하이텍 주주 운동에서 이상목 대표가 또 주주 대표로서 좀 활동을 했고 그때 겪은 경험을 계기로 이제 창업을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아미코젠 사례가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DB 하이텍, 한미사이언스 등이 대표 캠페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헤이홀더인데요. 네. 헤이홀더는 허건 대표 겸 변호사가 주도하는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입니다. 2020년에 설립이 됐고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좀 경영권 분쟁 대응과 주주 제한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허건 대표가 과거 이제 대기업 자문을 하면서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을 움직이는 걸 직접 목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률 지식은 그 변호사인 내가 채우고 또 사람과 자금은 플랫폼으로 모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헤이홀더의 대표 캠페인으로는 인포바인, 티플렉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비사이드 코리아, 네. 그리고 액트, 그 헤이홀더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그 플레이어들인 거잖아요. 이 업계.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뭐 당연히 구체적인 양태는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목표는 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 네, 사실 세 분의 대표님들을 좀 만나 뵙고 이야기를 세 분 다 만나셨어요? 네,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 이런 창업 계기와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점은 좀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들이 해결하려는 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 싶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실적을 내는 해외 기업에 비해서 항상 좀 낮게 평가를 받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주주 환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배당을 별로 안 해주죠.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이 45개국 중에 최하위권 수준이라고도 하고요. 사실 그 우리나라 이제 오너 경영을 많이 하는데 오너들 입장에서는 굳이 배당을 안 해도 회사 돈을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배당을 받았는데 좀 짜긴 짜더라고요. 그 투자한 돈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고 그 주주들을 지원하는 이 플랫폼들이 결국 이 주주들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기업이 책임 있는 경영과 주주 환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자처한다고 입을 좀 모으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의 명분이 좋긴 하지만 사실은 좀 약간의 뭐 한계도 있고 또 이제 저도 옛날부터 이쪽 분야를 취재해 왔었잖아요. 뭐 자본시장 쪽 취재해 왔는데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겉으로는 이렇게 대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약간 특정 펀드하고 같이 그냥 2인 3각으로 움직이는 조직 아니냐 이런 의혹도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그쵸. 많이 전 사실 좀 들어왔어갖고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짚어주세요. 네, 실제로 대표님들 만났을 때도 그렇고 또 대표님들 외의 업계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몇 가지 현실적인 과제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투기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표 해임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이슈가 좀 단기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일부 투자자들이 이런 이슈만 노리고 들어왔다가 차익 실현 후에 빠지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땐 이게 정말 그런 기업 가치 제고에 맞는 주주 운동이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플랫폼 간의 이해 충돌과 신뢰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 소액주주 플랫폼이 속한 시장에 한정돼 있고 플레이어도 이제
뭐 행동주의 네. 펀드가 활동하는 영역화가 좀 겹친다고 볼 수 네, 있죠. 네, 사실은.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부 이제 플랫폼이 소액주주를 대변한다고 이제 내세우면서도 정작 이제 기업 측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특정 방향의 투표를 이제 유도하거나 내부 운영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심도 종종 받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앞으로 특정 플랫폼이 특정 행동주의 펀드하고 같이 많이 움직인 사례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갖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사실은. 맞습니다. 뭐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사실 이 플랫폼들도 이제 기업이잖아요. 네. 기업이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좀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정확하게 좀 이게 짚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한철 장사잖아요. 꾸준하게 그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야, 그 장이 섰다 가자 뭐 이런 거잖아요. 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슈가 좀 크기 네. 때문에 수익성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전자위임장 제출이나 주총 지원 같은 원스톱 솔루션 이용료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주행동이라는 게 이슈가 있을 때만 수익이 나는 구조다 보니까요. 회사에 좀 문제가 생겨야 플랫폼도 작동을 한다는 의미인데, 말 그대로 좀 이벤트 드리븐 모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회사에서는 이 플랫폼이 쓸 일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근데 플랫폼 대표님들도 이 점을 잘 인지를 하고 있고, 좀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용자들이 저 플랫폼을 한 몇 년에 한 번 쓸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리텐션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쵸. 우리가 이제 뭐 따릉이 앱 같은 건 네네. 맨날 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근데 일반적인 소액 투자자가 맨날 이런 거에 관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죠. 네. 그리고 모든 분쟁에 다 이렇게 끼어들면 그분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전문 투자자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쓴 사람이 한 몇 년 뒤에 쓸 수 있을지를 담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5년 뒤에 쓸 없습니다. 수도 있고 평생 안 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플랫폼들은 계속 저평가된 기업들을 발굴하는데도 좀 많은 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많이 하고요. 노력하셔야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런 플랫폼들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이 증시 그리고 자본시장이 조금씩 이제 그 힘의 그 균형치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씩 소액주주들 쪽으로 그래도 많이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밸런스가 조금 움직이면서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과도기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자본시장이 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문제들, 저희가 아까 낮은 네, 배당, 한 것처럼 낮은 배당과 좀 오너의 불투명한 횡포. 지배 구조, 이제 이런 소액주주 권리 무시 같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소액주주들이 나서서 행동으로 건드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소액주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등장한 게 또 소액주주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이런 시도들이 좀 쌓이고 또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계속된다면 조금 더 나은 이제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승하 기자와 함께 비사이드 코리아, 액트, 그리고 헤이홀더라는 국내 주요 소액 주주 플랫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소액 주주 플랫폼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매우 쉽고 정확하고 재밌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